딸이 이번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라는 한마디에 저는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영국에서 노년을 보낸다니 다들 부러워하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몇심이 딸의 모습을 기다렸지만 끝내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 늙어서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다니요. 제 이름은 김옥자, 올해 78세입니다. 이 나이에 그렇게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것이 마음속으로는 나름대로 큰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국행이 온전히 제 의지는 아니라는 것을요. 딸 서연이가 몇 년 동안이나 저를 설득했고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저는 습관처럼 천 가방을 메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에는 짐을 싸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시장 어귀의 생선 가게로 이끌렸습니다. 벤장어 파는 박선자가 저를 보더니 해시레시 웃으며 불렀습니다. 옥자 언니, 오늘은 뭘 좀 사실 거예요. 이 오징어가 정말 싱싱해요. 정말 싱싱해요. 저는 웃으며습니다. 2마리에 3,500원이에요.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선저씨, 나 혼자서 2마리를 어떻게 다 먹어. 반만 잘라줘요. 앞으로는 이런 싱싱한 생선도 맛보기 힘들 거예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영국에 가는데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있을 건 다 있겠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곳 동네 어귀의 향내와 시장 상인들의 정겨운 말소리가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평생의 삶이었으니까요. 생선을 들고 채소 가게를 지나는데 최미자가 또 대파 한 단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옥자 언니, 이거 언니 드리는 거예요. 외국 가신다니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극구 사양했지만 그녀는 대파를 제 가방에 쑤셔 넣고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무슨 생이별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지만 코끝은 이미 시큰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낡은 한옥의 나무문을 열자 익숙한 눅눅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가구 하나하나가 수십 년을 저와 함께했습니다. 거실의 낡은 나무 의자 방석은 이미 헤어졌지만 그 의자에 앉아 남편과 함께 월급 봉투를 세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동안 저는 혼자 이 집을 지키며 서연이를 키웠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영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구들을 버릴 수가 없었는데 곧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는 참지 못하고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나무 의자에 갈라진 틈, 장롱에 긁힌 자국, 벽 모퉁이에 빛바랜 사진들까지 제 삶에 남은 흔적들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제가 정말 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집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겨 여행 가방을 가득 채우려 했지만 이제 먼 길을 떠나려니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딸이 보내준 두툼한 오리털 파카 외에는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낡은 사진첩만큼은 망설이다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진첩에는 서연이 어릴 적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양칼레로 머리를 닦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 저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선자, 이정숙, 강명희가 먹을 거리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정숙은 입이 걸어서 문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옥자 언니, 이번엔 정말 팔짝한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니를 부러워하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팔자가 펴. 나는 오히려 이방인으로 가는 것 같아. 영어 한마디 못하는 것 같아.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날씨도 늘면 그는데 날씨도 늘면 그냥 돌아와. 우리 모두 여기서 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 영국은 엄청 춥다더라. 영국은 엄청 춥다더라. 제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디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정숙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걱정하지 마. 딸이 거기서 자리 잡을 정도면 알아서 자야겠지. 언니도 이제 좀 쉬어야지. 언니도 이제 좀 쉬어야지. 맨날 걱정만 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에 서울거리는 익숙하면서도 정겨웠습니다. 시장 어귀에서는 여전히 향을 피우고 있었고 몇몇 할머니들은 수다를 떨며 건강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여행이 얼마나 걸리든 적응할 수 있든 없든 적어도 내 평생의 영국은 봤구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이정숙과 강면이가 특별히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제 짐 붙이는 것을 도와주면서 당부했습니다. 옥자 언니, 거기 가면 우리한테 자주 안부 전해줘. 혼자 집에 틀어박혀 울지 말고. 강명희는 제게 엽서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엽서에는 한간의 노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집 생각나면 이거 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지 못했지만 겉으로는 나 그냥 1년 살다가 적응 못하면 돌아올 거야 라고 애써 말했습니다. 거는 창가에 기대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저는 뒤돌아 그들이 손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무언가에 보았습니다. 익숙한 거리의 풍경, 시장 어귀의 향내, 재래시장의 정겨운 말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여행은 꿈을 이루는 것일까? 아니면 악몽의 시작일까? 비행기는 구름 속을 천천히 하강했고 저는 작은 창문을 통해 지상에 빽빽하게 깔린 불빛을 보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순식간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듯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희는 곧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좌석에 놓인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78세나 된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먼 곳을 나아왔는데 설렘보다는 시험장에 온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착륙했고 사람들은 차례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저는 코트를 안고 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곧 서연이를 만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딸이 말했잖아. 엄마, 이번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 탑승구를 나서자 저는 두리번거렸습니다. 공항 대합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오가는 키 큰 서양인들, 바삐 움직이는 동양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길을 잃은 듯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을 마중 나올 거라고 하지 않았나? 저는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여행 가방을 끌고 오른손으로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뚜루를 몇 번 올리더니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면서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아마 길이 막혀서 그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서서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들의 물결이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서연이의 그림자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주위 공기에서 차가운 냄새가 났습니다. 서울공항처럼 차와 도시락 냄새가 섞인 것이 아니라 이곳은 에어컨과 금속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대합실 안쪽으로 들어가 긴 의자를 찾아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화면에는 연결 불가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심장이 저릿했습니다. 옆에는 금발의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아이가 울자 그녀는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문득 10여 년 전 서연이가 외손자를 데리고 영상통화로 할머니라고 부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그렇게 따뜻했는데 시간은 분초를 다투며 흘렀고 방송에서는 다른 항공편 정보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복도의 발소리는 마치 조수처럼 밀려왔다 밀려갔지만 저는 돌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오고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딸은 분명 곧 올 거야. 그렇게 저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곳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코트를 바싹 여몄지만 여전히 몸이 떨렸습니다. 손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기둥에 기대어문 쪽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곧 실망했습니다. 저는 문득 너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대나 된 사람이 아직도 아이처럼 누군가에게 마중 나오기를 기다리다니. 더 끔찍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딸은 혹시 애초에 올 생각이 없었던 걸까? 저는 재빨리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내가 직접 키운 딸인데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눈물이 고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몸을 일으켜 여행 가방을 끌고 공중전화기 옆으로 갔습니다. 그 전화 부스들은 회색빛이었고 조작 패널은 온통 영어로 되어 있어 저는 눈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인도 청년이 제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친절하게 동전 투입구를 가리켜 주었습니다. 저는 땡큐라고 모기만 한 목소리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손에 든 동전을 떨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친절하게 주워 건네주었고 저는 겨우 동전을 넣고 딸의 집 전은 넣고 딸의 집 전은 겨우 동전을. 전화는 드디어 연결되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안내 음성이었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고 귓가에는 온갖 잡음만 가득했습니다. 제 손은 떨려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사용 중지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공항 출구에서 기다리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는 멍하니 전화를 끊었고 마음속은 텅 비었습니다. 공항 대합실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저는 주위 사람들과 소리가 모두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홀로 공항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주머니 속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불러 그 종이를 운전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This address no longer valid. 저는 영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휴대전화로 번역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주소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이 웅웅거렸습니다. 운전사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고개를 젓고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여행 가방을 들고 길가에 서 있었고 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너무 추워서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문득 이정숙이 떠나기 전에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한테 자주 안부 전해줘. 하지만 저는 발붙일 곳도 없는데 어떻게 안부를 전할 수 있을까? 저는 더 이상 서연이에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받지 않는다면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완전히 받지 않는다면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여행 가방을 끌고 다시 공항대합실로 돌아와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렸지만 저는 마치 이방인 같았습니다. 밤은 이미 깊어졌고 저는 졸려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잔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안눈파는 사이에 물건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몇몇 청소부들이 청수차를 밀고 지나가며 저를 밀고 지나가며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안내 데스크로 가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Chinese help please.
직원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저를 옆으로 데려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근처 한인마트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곳에 동포들이 있었고, 그곳에 동포들이 있었고, 그곳에 동포들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나섰습니다. 내일 딸이 나를 찾아올 거야. 그래, 분명 그럴 거야. 하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돌처럼 저를 짓눌러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한인마트 문 앞에 밝은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간장, 젓갈, 그리고 튀김 냄새. 이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계산대 뒤에는 안경 쓴 젊은이가 있었는데 제가 여행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영국에 오셨어요? 어떻게 혼자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저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빛이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아주머니. 일단 저희 가게에서 쉬세요. 저희 마트 2층에 빈반이 있는데 임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빌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이 서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요간방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한인 마트 사장님이 내어준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는 크지 않았고 이불에서는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세탁세제 냄새가 났지만 타국에서 머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조금이나마 편안해졌습니다. 새벽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벽 모퉁이에 낡은 여행 가방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잊었다가 손에 든 작은 쪽지에 한인마트 2층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서야 어제의 처참했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쉬고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허리가 약간 쑤셨습니다. 아마 어제 여행 가방을 너무 오래 끌고 다녀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던 모양입니다.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잡자 화면이 밝아지며 어젯밤 제가 서연이에게 걸었던 수많은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답장도 메시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서러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얘야, 너 대체 어디 있는 거니? 하지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젯밤처럼 미련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타국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저는 늘 검소하게 살았으니 수중에 약간의 돈은 남아 있었습니다. 돈만 인출할 수 있다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일단 안정을 찾은 뒤에 서연이를 찾아가 자세히 물어봐야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서야 휴대전화의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번쩍이고 숫자가 나타나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본 줄 알고 급히 눈을 비비고 다시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깨끗하게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끼고 아껴 모은 노후, 자금과 전 재산이 모두 들어있었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수많은 이틀 기록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액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다양했고 거의 매일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몇몇 낯선 대출 계좌가 버젓이 명단에 올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제 이름이었지만 대리 위임 김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머리부터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머릿속이 웅웅거리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신용카드를 꺼내 급히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이미 초과되어 있었고 빚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났습니다. 저는 평생 빚을 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단 한 번도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은 채로 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익숙한 한국 번호가 제 코끝을 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고객센터 직원의 표준음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목소리의 떨림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김옥자인데 계좌에 돈이 사라졌어요. 고객센터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제 신분증 번호와 관련습니다. 김옥자 고객님, 고객님의 계좌는 최근 몇 달간 빈번한 이체와 대출 신청이 있었으며 모두 고객님의 따님 김서연님의 대리 권한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모든 자금이 인출되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리 권한이라니 언제요?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고객센터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고객님께서 작년에 위임장을 작성하셨고 김서연님께 대리 권한을 위임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작년? 그래, 기억났습니다. 작년에 서연이가 한국에 잠시 들렀을 때 저에게 국제의료보험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류 한 장을 내밀며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설마 제 자식이 저를 해치겠나 하는 마음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 연금은요? 매달 들어오던 돈은요? 고객센터 직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 또한 자동으로 관련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옷깃을 모두 적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아껴 새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고 택시 한 번 타지 못하고 심지어 과일도 싼 것만 골라 먹으며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늙어서 남에게 쾌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니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너무나 차갑고 무심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온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가슴이 답답해 마치 큰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침대 난간을 붙잡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전화자편의 고객센터 직원은 여전히 사무적으로 김옥자 고객님의 대출 계좌는 연체 중이오니 신용에 불이 가지 않도록 바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으로 입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에서 힘이 풀리면서 휴대전화가 쿵 나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78세나 된 사람이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침대 옆에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너 왜 이래? 내가 너 하나 키우느라 허들의 실마다 않고 얼마나 많은 맘을 이래 악물고 버텼는데 다 너 좋은 세상 살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너는 내 마지막 노후 자금마저 속여서 빼앗아가다니. 제 눈물은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소름진 얼굴을 타고 그 느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은 운명이었지만 딸의 배신은 제 심장에 칼을 직접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몸은 머리보다 더 솔직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가 공중에 떠있는 듯 허둥지둥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몇 번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타국에서 내가 흔들리면 완전히 끝장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먼저 진정하라고 일렀습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사람은 살아있어. 방법은 분명 있을 거야. 저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 꼭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유일한 구명줄이라도 붙잡은 듯이. 하지만 마음속 가장 솔직한 말은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중 나오는 것을 잊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속임수였어. 그날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작은 여관방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마치 누군가에게 한 조각을 도려내진 듯하고 비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졌고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며 마치 수많은 차가운 눈들이 저를 노려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이체 기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칼로 찔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에게 전화할 용기는 더더욱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전화를 받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왜 그랬느냐고 물어야 할까? 밤에는 뒤척이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작년에 딸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의 장면이 가득했습니다. 여름이라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딸이 외손자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저는 분주하게 요리를 하며 혹시라도 아이들이 잘 먹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식사 후 딸은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점아, 엄마 돈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낮아. 차라리 내가 국제의료보험도 들어주고 계좌 관리도 해줄게. 그저 딸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은 서류 한 장을 내미며 한 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다 서명만 하면 돼. 저는 꼼꼼히 보지도 않고 안경도 귀찮아서 쓰지 않은 채 그 칸에 또박또박 기목자라고 서명했습니다. 지금 그 순간을 생각하니 손바닥에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함정이었고 딸이 미리 파놓은 덫이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통장 사본과 그 위임장 사본을 챙겨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한 구석에 공중전화 몇 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전을 하나하나 떨리는 손으로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이정숙의 영상통화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입은 걸걸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옥자 언니, 울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저는 손에 든 통장과 위임장을 꽉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 돈을 사연이가 다 가져갔어. 연금도 한 푼도 안 남았어. 작년에 나보고 위임장을 쓰라고 했는데 나는 효도인 줄 알았는데 결국 함정이었어.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 부스 안에는 제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그 몇 장의 종이를 움켜쥐고 숨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이정숙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갑자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자 언니, 내가 진작에 언니한테 말했잖아.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고. 자식이 아무리 효도해도 한 번쯤은 경계해야 한다고. 그런데 언니는 마음이 약해서 내 친딸인데 설마 나를 해치겠어. 라고 했잖아. 결과가 뭐야? 저는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 좋은 물건 하나도 안 사고 다 걔한테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정숙의 눈시울도 붉어졌지만 그녀는 울음을 꾹 참았습니다. 목소리는 누구보다 단호했습니다. 옥자 언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마. 지금 우는 건 소용없어. 언니는 냉정하게 내 말을 들어야 해. 영국에는 노인보호 단체도 있고 법률 구조도 있어. 언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딸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저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흐릿한 화면 속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숙의 말투는 너무나 확고해서 마치 바늘이 제 심장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잖아. 경찰에 신고하면 그 아이를 해치는 거 아니야. 이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자 언니, 그 말은 틀렸어. 언니가 딸을 해치는 게 아니라 딸이 먼저 언니를 해친 거야. 가족은 가족이고 법은 법이야. 정말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어떻게 엄마를 공항에 버려두고 갈 수 있어?
언니가 계속 마음 약하게 굴면 언니만 갈 곳이 없어지는 거야.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 딸은 심지어 공항에도 마중 나오지 않았고 내 연금마저 빼돌렸는데 나는 아직도 딸을 변호하고 있다니. 78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침묵하는 엄마로 살아야 할까? 전화 부스 밖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 제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손에 든 통장 사본은 제가 움켜쥔 탓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몇 줄의 차가운 숫자는 마치 세모처럼 제 눈앞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운명에 대한 것도 저 자신에 대한 것도 아닌 서연이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딸은 나에게 이럴 수 없어. 저는 나지막에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정숙은 제가 침묵하자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옥자 언니, 이제 알겠어. 기억해. 인내는 미덕이 아니야. 인내는 나쁜 사람이 계속 언니를 해칠 기회를 주는 거야. 언니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냉정하게 법의 무기를 드는 거야.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손을 들어 눈물을 모두 닦았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알았어.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는 엄마로 살지 않을 거야. 전화 저편의 이정숙은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언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전화를 끊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추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트 뒤편에 서서 낯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점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이 부어 제대로 뜰 수도 없었고 머릿속에는 어젯밤 이정숙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인내는 미덕이 아니야. 인내는 나쁜 사람이 계속 언니를 해칠 기회를 주는 거야. 이 말은 마치 가시처럼 제 심장을 계속 찔렀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인 마트의 젊은 점원이 제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어젯밤에 잘 못 주무셨어요? 따뜻한 두유라도 드릴까요?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산대 서랍에서 전단지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저희 동네 노인 지원센터인데 어르신들 문제 해결하는데 많이 도와드려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누구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여 전단지를 보았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인쇄되어 있었고 런던 한인 노인권익 보호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는 그리 멀지 않은 지하철역 근처였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제까지 저는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경찰서에 들어가서 딸이 저를 속였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인기관이라면 어쩌면 제 고통을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런던 지하철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점원이 표 사는 것을 도와주고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마음속으로 초조했습니다. 지하철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마치 조수에 휩쓸린 부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허름한 벽돌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한인 노인 지원센터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올려다보다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대합실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차 냄새가 났고 누군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자원봉사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더듬거리다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좀 문제가 생겨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중년 남성에게 안내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침착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이곳에서 법률 구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앉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문제이신가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가득했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일이에요. 그는 참을성 있게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아이는 내 친딸인데 내가 딸이 나를 속였다고 말하면 결국 달을 불 속으로 밀어넣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은행 계좌의 잔고를 생각하니 어젯밤 전화 부스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것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가 계속 입을 열지 못하자 한숨을 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는데 가장 쉽게 당하는 분들이 바로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세요. 남에게 미안해하고 자식에게 미안해하고 남들이 비웃을까봐 두려워하다가 결국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저항하려 하시죠.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가늘처럼 제 마음속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찔렀습니다. 제 입술이 떨렸고 결국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제 돈을 다 빼앗아갔어요. 연금마저 빼돌렸어요. 게다가 공항에 저를 버려두고 갔어요. 여기까지 말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가운 찻잔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휴지를 건네주며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입을 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증거를 제게 보여주세요. 저는 허둥지둥 가방에서 통장 4본, 위임장 4본, 위임장 4본, 그리고 휴대전화로 캡처한 이체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들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참 후 그는 고개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횡령과 사기 횡령과 사기 행위입니다. 아주머니는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영국이고 딸의 해입니다. 박 변호사는 저를 똑바로 보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딸이기 때문에 더 쉽게 당한 것입니다. 딸은 아주머니의 신뢰를 이용한 것입니다. 만약 아주머니가 계속 참는다면 딸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제 목이 메고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인내는 제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늙어서까지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자식들에게 저는 늘 참고 삼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 참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변호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 이곳에 사건을 접수하고 모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둘째, 저희가 아주머니의 법률 구조를 신청하여 변호사 선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셋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일은 법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참고 견딜 것인지 아니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과 보호를 되찾을 것인지. 제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마음속에는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혈육의 정, 다른 한쪽은 제가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 문득 저는 그날 공항대합실에서 홀로 의자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은 그렇게 차가웠고 제 모습은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또 참는다면 저는 정말 그곳에서 영원히 오지 않을 딸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에 한 줄기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드디어 한 걸음 내디디셨네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등불 하나가 켜지는 듯했습니다. 희망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굳건한 기운이었습니다. 지원센터를 나설 때 밤은 이미 찾아와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며 젖은 보도 위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여미고 바람 속을 걸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저 자신을 위해 정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원센터에서 나온 후 제 마음속에 차갑고 단단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옳았습니다. 저는 그저 울분만 터뜨릴 것이 아니라 증거를 내세워야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저 늙은 노망난 사람으로 취급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불을 켜두고 침대 옆에 앉아 통장 사본, 위임장 사본, 그리고 휴대전화를 보며 이리저리 뒤적였습니다. 그 몇 줄의 차가운 숫자는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울어봤자 증거가 될 수도 없고 돈을 되찾을 수도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저는 더듬거리며 손짓발짓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 녹음 기록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참을 애쓴 끝에 겨우 우리은행 본점 고객센터와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옥자 고객님, 저희 쪽에는 고객님의 따님이 되리로 흰 차가 확실히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서명하셨고, 하지만 딸은 저에게 보험 가입을 도와준다고 했지. 연금과 예금을 모두 인출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고객센터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증거를 제출하여 사법 절차를 밟으십시오. 제 목이 메었지만 마음속에는 오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증거를 원하면 찾아주지. 저는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고객센터 직원이 강경하게 말했지만 이것만으로도 한 가지는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계좌 사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리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는 휴대전화 속 캡처 사진, 이체 기록, 대출 신청, 문자 메시지 등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모두 저장했습니다. 심지어 화면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 손은 늘 서툴렸고 젊었을 때는 계산기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억지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수없이 잘못 눌러졌지만 캡처 사진을 한 장씩 누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조금씩 더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서연이의 예전 이웃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전에 영국에 딸을 보러 왔을 때 만났던 노부부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할머니는 전화 저편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옥자 씨, 어떻게 전화했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딸이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망설이르라. 딸은 벌써 이사 갔어. 한 서너 달 전쯤일 거야. 듣자 하니 집세를 못 내서 집주인한테 쫓겨났다고 하던데. 내가 딸한테 물어봤더니 딸은 네가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서 이미 입원했다고 하던데. 제 머릿속이 쾅 하고 터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입원이라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꼭 참고 나지말을 할 수 있지? 딸이 도대체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다닌 거야?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옥자 씨, 너무 화내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온몸이 풀린 듯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누군가에게 세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가 죽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내 돈에 대해 남들이 물어볼까봐 두려웠던 거야? 셋째 날
저는 다시 지원센터로 돌아가 모든 자료를 박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자료를 받아 한 장 한 장 살펴보더니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위임장에 허점이 있어요. 그는 서명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용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작성해서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아주머니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글자를 보며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그는 또 이체 기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금액이 크고 빈번하며 명백히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이에요. 따님에게는 합리적인 설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딸은 심지어 공항에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이 증거들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바보처럼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이 현실입니다. 가족과 법은 때로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딸은 아주머니의 딸이지만 법 앞에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당사자일 뿐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늘 집안일은 밖으로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모든 책임을 제 스스로에게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내가 사랑이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제가 영상 진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고 저는 의자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직원이 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김옥자 고객님,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옥자, 올해 78세입니다. 제 딸 김서연이 저를 속여 영국으로 오게 했지만 공항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공항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 계좌의 연금은 모두 딸의 위임장을 통해 인출해 갔습니다. 저는 늘 딸을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이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해치고 싶지 않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빚진 적 없고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습니다. 제 노년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을 마치자 저는 온몸이 풀린 듯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가슴에서는 천금의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직원이 카메라를 끄고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물을 받아 들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갑자기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울기만 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선 피해자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자료들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잘 정리하여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등불 아래 앉아 왼쪽에 쌓인 증거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이상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가 서연이와 진정으로 대면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런던 경찰서로 발걸음을 옮길 때 제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 답답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선 것은 제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파출소 근처도 가본 적 없었습니다. 늘 참고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제 손에 들린 그 커다란 서류 가방, 그 안에 종이 한 장에 저에게 이 단계까지 와야만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침착한 표정으로 제 옆에 동행했지만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바닥에 식은땀이 가득했고 발걸음은 마치 솜 위를 걷는 듯했습니다. 대합실의 차가운 벽은 연회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몇몇 경찰관들이 카운터 뒤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제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고 갔지만 저는 유난히 외로웠습니다. 다행히 경찰서에서 통역사를 한 명 배정해 주었습니다. 젊은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고 금발의 경찰관이 냉정한 태도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사는 제 옆에 앉아 종이와 펜을 준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건네며 짧게 몇 마디를 했습니다. 통역사가 저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먼저 진술서를 작성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제 목이 메고 손가락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녹음기가 딸깍 소리를 내며 켜졌고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통역사가 시작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옥자, 올해 78세입니다. 저는 제 딸에게 속았습니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제 심장이 콩 하고 떨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통역사는 한 글자 경찰관에게 복귀했습니다. 금발 경찰관에게 복귀했습니다. 금발 경찰관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제 딸 김서연, 딸은 영국에 살아요. 예전에 딸이 저에게 위임장을 쓰라고 했어요. 보험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서면했죠. 나중에 제가 영국에 왔는데 딸은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공항에서 몇 시간을 혼자 기다렸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계좌를 확인해 보니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연금, 예금, 심지어 제가 신청한 저건저건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연금, 예금, 신청한 적 없는 대출까지 모두 딸이 처리했어요. 따지머니 모두 딸이 처리했어요. 저는 제 딸을 믿었어요. 그런데 딸은 제가 착륙한 첫날부터 연락을 끊고 제 평생의 노후, 자금을 모두 빼돌렸어요. 통역사가 복귀를 마치자 경찰관이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는 놀란 기색은 없었지만 눈빛에는 한 줄기 심각함이 더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체 기록, 위임장 사본, 은행 녹음 파일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서류들이 펼쳐지자 그것은 마치 거울처럼 제가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적나라하게 비추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살펴보며 때때로 통역사와 몇 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진술서 작성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통역사는 참을성 있게 저를 안내하며 시간, 장소, 금액, 서명 등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저는 말하면서 그 뼈아픈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정식 진술로서 서명하여 확인하시겠습니까? 제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펜은 눈앞에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명을 한다는 것은 이 일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와 서연이 사이에는 더 이상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눈앞에는 서연이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양 갈래로 머리를 닦고 저에게 할머니라고 부르던 모습. 제 목이 메고 눈물이 뚝뚝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통역사가 나지막이 위로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딸을 해치는 게 아니라 딸이 먼저 아주머니를 해친 거예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래, 이 말은 마치 열쇠처럼 제 마음속 마지막 족쇄를 풀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그 서류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김옥자. 글씨는 비뚤비뚤했지만 제 평생 가장 무겁게 쓴 서면이었습니다. 진술서 작성이 끝나고 서류는 파일에 담겼습니다. 경찰관은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역사는 그들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할 것이며 곧 연락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서 대합실을 나서자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력한 울음이 아니라 찢어진 후의 해방감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밥 먹고 난 뒤에 뒷말거리로 삼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위해 분개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라고 한숨 쉬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언론에서도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친딸에게 속은 아닌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찍지 마세요. 말하지 않을래요. 하지만 그들의 카메라는 여전히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쌍하다. 닐은 심지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불쌍하다. 늙어서 딸한테까지 배신당하다니. 그래, 내가 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딸이 먼저 나를 해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여관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은 은근히 아팠지만 며칠 전의 무기력함에 비하면 제 마음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선택이 아니라 딸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작은 여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은 희미했고 창밖에는 가느다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경찰서에서 받아온 고소장 사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흰 종이의 검은 글씨는 제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분명히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녀지간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제가 멍하니 있을 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세게 두드려졌습니다. 엄마, 엄마 안에 있어요? 문 열어줘요. 저예요. 그 목소리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문 밖의 노크 소리는 점점 더 급해졌고 딸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문 열어줘요. 저 좀 만나줘요, 엄마. 제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문고리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서연이가 맹렬히 달려들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저 급해서 그랬어요. 저 좀 믿어주세요. 네? 딸은 제 손을 붙잡고 숨 넘어갈 듯 울었습니다.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져 뜨겁게 저를 태우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손가락을 심하게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딸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아이처럼 울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과거의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름이라 후텁지근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 앉아 딸에게 국수를 끓여주었습니다. 딸은 너무 뜨겁다고 투덜거렸고 저는 식혀서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겨울에는 딸이 기침을 멈추지 않아 밤새도록 침대 옆을 지키며 생강차를 끓여주고 허둥지둥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딸이 숙제를 깜빡하고 놓고 가면 저는 비를 무릅쓰고 학교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전혀 힘든 줄 몰랐습니다. 딸이 유학을 가던 날 저는 공항에서 딸을 보내며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해. 이 모든 장면들이 조수처럼 밀려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눈앞에 울고 있는 중년 여성을 바라보며 문득 멍해졌습니다. 딸이 정말 그 시절 책가방을 안고 저에게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 작은 아이일까? 엄마, 고소 치아해지면 안 돼요. 제가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저 빚이 생겨서 급한 마음에 엄마 돈에 손을 댄 거예요. 맹세 콕콕 갚을게요. 딸은 목이 찢어질 듯 울부짖으며 두 손으로 저를 꽉 붙잡았습니다. 제 목구멍이 막힌 듯 한참 만에 겨우 몇 마디를 쥐어짜냈습니다. 서연아,
너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지만 딸은 멍하니 있다가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버릴 거예요? 저는 얼굴을 돌려 더 이상 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시야를 흐리게 했지만 저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디어 딸의 실수에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불려가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 건강은 점점 나빠져 고혈압도 있었고 심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걱정되어 제가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관찰을 받도록 특별히 조치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썰렁하고 조용했습니다. 간호사가 제 침대를 정돈해 주었습니다. 저는 굳은 등 뒤로 돌아보지 않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 복도에서는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은 바닥에 앉아 목이 찢어질 듯 울고 있었고 마치 완전히 영혼을 잃은 아이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심장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었습니다. 저는 이 한 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사이에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고 딸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의 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제 앞에 놓였을 때 제 손바닥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는 차가웠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이 터무니없는 소동의 종지부를 찍는 듯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 자금은 저에게 반환될 것이며 제 딸 서연이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금융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몇 줄의 글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였습니다. 모녀지간에 결국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박 변호사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소송에서 이기셨습니다. 돈도 점차적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전부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 남으시겠어요? 그래도 손자가 있잖아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자 그래요. 손자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고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생각하니 제 가슴이 다시 아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은 제 노후 계획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모든 힘을 다 썼어요. 남편, 시어머니, 딸.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계획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늙어서는 돈도 없고 사람도 거의 잃을 뻔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박 변호사를 바라보며 뜻밖에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 싶어요. 사건 결과가 알려지자 언론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할머니 정말 용감하다고 칭찬했고 어떤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라고 비난했습니다. 기자들은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하며 피해자 대변인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엄마이자 평범한 노인입니다. 이 말을 마치자 제 스스로도 깜짝 노인입니다. 며칠 후 저는 공항 대합실에 서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은 여전히 그 낡은 것이었고 몇 군데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송에서는 탑승 안내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기대어 활주로를 활주하는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한국 고향고를 위해 희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그곳에 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국에 남으라고 권했습니다. 지갑을 열어 빛바랜 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제가 책방에서 샀던 엽서였습니다. 홋카이도 하코다테의 온천여관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에 눈이 쌓이고 온천탕에서는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 저는 언젠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은퇴하면 꼭 눈속 온천에 몸을 담그러 가야지. 하지만 이 약속을 수십니다. 이제 저는 78세입니다. 돈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70년 동안 미뤄졌습니다.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딸을 위해, 딸을 위해, 딸을 위해. 마음속의 끈이 끊어지자 오히려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 엽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저는 그 엽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창밖에는 흰 구름이 넘실거렸고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의지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짐이 되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품어왔던 작은 소원을 이루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홋카이도 하코다테 공항에 착륙했을 때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두껍게 쌓인 하얀 눈이 활주로를 덮은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수십 년 전 처음으로 TV에서 설국을 보았을 때의 설렘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저는 오리털 파카를 바산염이고 비행기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려 눈물이 흐를 뻔했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결국 없구나. 공항은 크지 않았고 수화물 벨트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 낡은 여행 가방이 느린느린다방이 느린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며 문득 저는 제 평생을 함께한 이 여행 가방도 저와 마찬가지로 드디어 자신만의 진정한 여행을 기다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관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차는 눈 쌓인 길을 구불구불 올라갔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얀색이었고 집들은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운전사는 말이 없는 일본인 노인이었지만 도착했을 때 그는 저에게 고개를 돌려 웃어주었습니다. 마치 늦게 온 손님을 환영하는 듯이. 저는 여관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향이 나는 따뜻한 공기가 확 풍겨왔습니다. 현관에는 나무 남학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으며 아이처럼 서툴렀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의 아가씨는 서툰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방은 크지 않았고 다다미가 깔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은빛으로 뒤덮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미닫이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고 눈송이가 제 얼굴에 부딪히며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눈송이는 제 손바닥에서 금세 녹아내렸습니다. 옥자야, 드디어 왔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유카타로 갈아입고 천천히 노천 온천탕으로 향했습니다. 김이 자욱하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눈송이만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나무로 된 긴 복도 끝에 뜨거운 물이 반짝이는 온천탕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발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순식간에 제 차가운 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길게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거울 가장자리에 기대어 밤의 어둠이 짙어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은 조금씩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그 겨울, 저는 홀로 빈소에서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정신을 차리고 출근해야 했습니다. 수년 동안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자부심은 모든 고생을 거위에게 하며 손가락이 모두 굳은 살로 변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로지 사연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딸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던 그 냉정한 모습도 떠올랐고 바닥에 무릎 꿇고 흐느껴 울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뜨거운 김과 눈발 속에서 교차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가볍게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국 이것이 내 삶이었구나. 슬픔, 서러움, 배신, 의존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 마음속에서 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순간, 이 온천, 이 설국이 바로 제 집이었습니다. 잠시 온천을 즐긴 후 저는 손을 닦고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인터넷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이정숙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잠시 멍하니 있다가 크게 웃었습니다. 옥자 언니? 이번엔 정말 자유를 찾아 떠났네. 일본에 가서 온천을 하다니. 언니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멋져. 저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생 78세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이정숙은 화면 속에서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하나도 늦지 않았어. 옆에 있던 강명희도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옥자 언니, 드디어 자기 자신을 생각할 줄 알게 됐네. 그들의 익숙한 얼굴을 보니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친구가 있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윙크했습니다. 이번에 실컷 온천하고 나면 다음엔 너희들도 같이 데리고 올게. 화면 저편에서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눈말을 뚫고 제 마음속으로 불어오는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태블릿을 내려놓고 다시 온천탕 물속에 기대었습니다. 온천 김이 피어오르고 눈송이가 창가에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심장은 처음으로 부담도 죄책감도 희생하는 어머니의 연극도 참고 견디는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저 자신만의 자유로운 삶만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문득 내일 생명이 끝난다 해도 더 이상하게 이 순간 저는 문득 내일 생명이 끝난다 해도 김옥자 할머니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지만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고 은행 계좌를 열었더니 하룻밤 사이에 돈이 모두 사라진 것. 해명하고 싶지만 집안 망신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 고립되고 의지할 곳 없는 서러움은 할머니 하나니라. 그 고립되고 의지할 곳 없는 서러움은 할머니 겪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인들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할머니는 계속 깊은 두려움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그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존엄을 되찾기로 결심한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가족의 단절은 할머니를 뼈아프게 했습니다. 딸이 무릎 꿇고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등을 돌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한 번의 인내가 감사가 아니라 더 깊은 상처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자식은 제 노후 계획이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이야기의 결말은 복수가 아니라 김옥자 할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젊었을 때 품었던 소원. 홋카이도 눈속 온천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송이가 떨어질 때 할머니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이미 마음속에 자신만의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을 건드리는지도 모릅니다. 늙으면 대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역전은 남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놓아주는 것이라고.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5,000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하며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이 채널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사회 뉴스, 시청자,
제보 및 댓글 섹션의 공유를 포함합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 섹션에서 저와 논의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